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 현장의 이슈를 생생하고 친절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에 결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임현택 의사협회장과 만났습니다. 다음 주 만찬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족대를 할지 또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길고 길었던 폭염이 꺾이고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곳곳에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뉴스나우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결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것이 사필 규정할 것이라면서 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김철희입니다. 네,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마지막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 앞에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미리 와서 이 대표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도 법정에 들어가기 전 결심 공판을 앞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판단해 정의롭게 결정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는 검찰 측이 지난 기일에 이어 오늘도 이 대표를 직접 신문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 주신문이 끝나면 변호인 측이 혐의 전반에 대해 다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본격적인 결심 절차는 오후 4시쯤에야 시작될 전망입니다. 결심에서도 검찰이 먼저 형량을 밝히고 이후 이 대표 측이 최후 진술에 나섭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재판부가 선고일자를 알리는데 통상 구형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선고 공판이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뒤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이 여러 개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오늘 재판이 이뤄지는 선거법 관련 혐의는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는 크게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고인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모르는 척 거짓말했고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그간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직전 재판에서도 김 처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골프를 치거나 낚시를 한 건 사후적으로 볼 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김 처장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토부가 성남시에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반복하는 등 압박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고 설사 발언이 허위라고 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인 만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네,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을 두고 여야는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야당은 억지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수령을 맡게 됐는데요. 여야 반응 엇갈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제야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의회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해 왔다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당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억지 왜곡 기소라고 성토했습니다. 검찰이 제멋대로 죄를 만들었다며 악질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몰랐다라는 이 한마디를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사전적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변형하고 왜곡시켰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또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지금은 당 내부 결속력이 강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여건의 공세에도 흔들릴 여지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기류이지만 실제 유죄가 나올 경우 파장이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 만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할지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을 좀 찾아야 될 텐데 친한계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고요? 네, 한동훈 대표가 이면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만나등 의료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과 만찬이 예정된 만큼 이를 계기로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다만 당내 친한계를 중심으로 만찬에 크게 기대감을 갖지 않는 기류도 읽힙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대통령실이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어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만찬 자리 특성상 다수가 모인 상태에서 현안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만큼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마련될 경우 의정 갈등 해결에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민 불편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대승적으로 뜻을 모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도 의료계도 다 같이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본다면 얽힌 실타래의 실마리를 보일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체 참여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민심의 불안을 안심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야당은 의료 공백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석 의료 대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며 정부야말로 위기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위기는 커지고 사태 해결은 어려워지게 마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목숨을 볼모로 한 도박을 중단하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나온다면 의정 갈등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영장 심사 몇 시에 시작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전공의 정모 씨에 대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로 알려진 정 씨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과 관련해 43건을 수사하고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이 명단에는 복귀 의사의 근무 병원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소속 학교 등 신상 정보는 물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 명단의 작성자를 2명으로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 씨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정 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다면 의정 갈등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현재 다른 명단 작성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 대응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는데요. 여기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등의 명단이 포함됐습니다. 새로운 명단의 작성자는 자신이 명단 공개 사이트의 운영자라며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하지 말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명단의 작성자를 추적하는 등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가 더 많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도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데요. 현재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이트에는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 명단 등 기존에 공개된 정보가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명단 작성자는 앞으로도 정보를 계속 보완해 나갈 거라고 예고한 가운데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 대한 신상 털기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춘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 공동선언이 6주년을 맞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고 남북한 당국이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선포된 9.19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와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도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고 남북이 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북한은 연일 어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이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에 세계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광주광역시는 북한 대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9.19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기 위한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밖으로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그만 접어두자며 객관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며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통일부를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임종석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통일의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와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허술했고 말로만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며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건 현실성이 없는 평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9월이지만) 거리 풍경은 가을보다 한여름에 가깝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은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례적인 9월 폭염은 누그러졌지만 최고 300mm 이상의 가을 장마 수준의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많은 비에 산사태 피해가 우려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도 주의 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있던데 먼저 비 상황 짚어주시죠. 네, 현재 제주 남부와 산간, 전남 순천의 호우경보가, 전남과 경남 일부, 충남 해안, 강원 북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경북 일부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 시간당 40mm 이상, 제주 삼각봉과 충남 태안, 인천 옹진군에도 시간당 20mm 이상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국을 향한 14호 태풍 플라산이 남긴 수증기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올라오는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된 것이 원인입니다. 여기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북한 부근에 있는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이 서서히 남하해 오후부터는 중부에도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비는 모레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0mm 이상, 제주 산간에도 250mm 이상, 서울 등 내륙에도 많게는 120에서 15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11시 20분을 기준으로 전남 진도에는 폭풍해일주의보도 발령됐는데요.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만조 시간에는 바닷물의 높이가 큰 폭으로 높아질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사태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10시 반을 기준으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비는 모레 오전에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심한 더위는 한풀 꺾인 느낌인데요.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네, 어제까지 전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랐던 반면 오늘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 이하로 예보됐습니다. 한낮에 제주도는 32도, 대전과 광주 29도, 서울은 28도가 예상되는데요. 서울을 기준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건 지난 13일 이후 8일 만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낮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고 특히 최저 기온은 19도로 지난 6월 26일 이후 처음으로 20도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비가 그친 뒤에 기온은 다소 올라 평년보다는 높겠지만 33도 안팎의 폭염 수준까지 오르지는 않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에어컨도 안내 방송도 나오지 않는 이 찜통 속에 40여 분야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3시간이나 늦게 이륙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창동역으로 진입하던 열차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도 방송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 40여 분간 꼼짝없이 gat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먹통해. 방송도 안 되고 오늘같이 더운 날 완전 밀폐 된대잖아요. 지하철 안이. 뭔가 덥고 엄청 힘들죠. 서울교통공사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기를 바꾸고 목적지도 인천공항으로 옮긴 뒤에야 겨우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인천공항에 내려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이 난 세대 안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단독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출근길 회사 통근 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술이 덜 깬 채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덜컹하며 크게 밀려납니다. 대전 대덕구안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길 한쪽에는 버스 문이 휘어진 채 방치돼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벌어진 사고로 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그리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빼냈거든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하는 숙취운전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 음주 측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겠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규정에 맞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전국 평균 동률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V 토론에서 우세를 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경합주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미 뉴욕타임스가 TV 토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해리스 부통령이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결과는 달랐습니다.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전국 유권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같았습니다. TV 토론 이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선 후보 호감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46%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오히려 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패는 경합주 7곳의 표심에 달려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행사를 열고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지지 기반은 여성과 유색인종, 젊은 유권자층이 핵심 공략 대상입니다. But it should not be the government or Donald Trump telling her what to do about her own body and her life.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ose that say he did it because Trump is going to turn this state around. He's going to turn this country around. He's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양측 후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정도. 누가 중도 확장에 한 발 더 나아가는지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차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일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시드 사일러는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건 도발 가능성을 교묘하게 암시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Uranium enrichment, very subtle. Subtle way of putting out there, oh, by the way, well, all of you have been debating whether we have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Let us show you how advanced it is. 다만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대규모 도발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볼 때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 새 행정부와의 4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They would wait until the administration with whom they will have to deal was actually seated and in place. There's a lot of bad things short of that they could do. 또 김정은은 핵 역량을 제한하려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며 따라서 대화를 거부하기 힘든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캐트린 캐츠도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핵실험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at would definitely irk China, and therefore it has a potential to really mess with Russia too. If you get more international attention on, maybe China coming back a little bit towards a sanction.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 등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러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수백만 달러를 이체하고 연료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데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러 간 금융거래는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그날 7불사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마치 영화 제목 같은데요. 그날 7불사 회동, 누가 있었는지 그래픽부터 좀 보여주시죠. 네, 시점은 지난 2월 29일 밤입니다. 총선이 한창이던 시기죠.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천하람 의원이 이 7불사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뭔가 거래가 있었다. 지금 이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담겨있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줄 테니까 개혁신당 비례순번 1번 달라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준석 의원이 1번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3번을 주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리산 남쪽 자락에 있는 사찰 칠불사에서 있었던 회동인데요. 좀 내용이나 참석자들을 보면은 통상적이고 자연스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게 이제 총선 때인데 저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면 빼치달 확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니까 예. 김영선 전 의원은 이제 상황이 어려워진 거고 총선 때 공천도 컷오프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간 건데 이건 팩트입니다 지금. 저분들이 만난 거는 이건 만남 이제 자체는 다 인정을 팩트예요. 한 거죠. 이건 뭐 예. 진위 공방을 할 건덕지도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는 약간 다른 게 이준석 의원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폭로할 테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온 텔레그램을 공개할 테니 그러니까 나에게 1번을 달라라고 했다는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주장이 있어요. 지금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도 정확히 모르겠고 말이죠. 예. 근데 분명한 건 아무튼간에 국회의원직을 걸고 거래를 한 것만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저 등장인물들이 그렇잖아요. 예. 지금. 김영선, 명태균도 있었고, 명태균 씨도 있었고, 이준석 대표 있었고 말이죠. 천하람 이제 의원도 있었던 걸로 봐서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혁신당은 의원 한 명이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그러면 이제 국고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현역 의원이 4명이었거든요. 예. 근데 한 명이 더 들어오면 5명이 되니까 상황이 바뀐단 현역 말이에요. 의원이 예. 절실했던 절실했던 상황. 상황이고 김영선 전 의원으로서는 배지에 거의 목을 단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예. 이따 이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 보궐선거 얘기도 또 예. 있다. 거기도 등장인물이 김영선 전 의원 또 이준석 대표예요. 일단은 이번 총선에 국한해서 국회에서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 해보죠. 글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주느냐 안 주느냐 폭로하냐 안 하냐이지만 거기에 깔린 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지금 하나의 매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볼 때 참 이거는 나중에 이 정확한 이 진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의구심이 밝혀져야 예.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어쨌든 간에 대단히 추잡하다. 좀 심한 표현인지 이 모르겠습니다. 회동 자체가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보는 거예요. 예. 그걸 왜 그러면 당당하게 왜 이런 서울이나 당사에서 만나지 않고 칠부사 아까 말씀처럼 앵커 말씀처럼 그 영화 제목 같잖아요. 예. 칠부사에서 만나서 밤에 이렇게 만나서 이런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실인데 이건 뭐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치가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건가? 배치를 달기 위해서 이런 식의 거래도 해야 되는 건가? 바로 엊그제까지 국민의힘에 있던 의원이 개혁신당에 가기 위해서 뭐 텔레그램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 보낸 게 그걸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고 있으니 참 답답하다.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큰 건이 있다고 했는데 서울까지는 못 가니까 이 칠불사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새벽에 회동이 이뤄졌다는 거고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정황이 담겨 있는 텔레그램 문자를 보니까 완결성도 떨어져서 바로 거절했다. 공천 달라는 거 바로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로서는 당시에 개혁신당을 만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예. 정당을 만들었고 그리고 일종의 총선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으로 싸우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동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저런 식의 어떤 거래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준석 대표가 밤에 자동차를 5시간, 6시간 달려서 새벽 1시에 칠불사에 도달할 정도로 어떤 유혹을 느꼈는가 당시에. 총선 보조금 문제는 저는 이제 몇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총선 보조금은 3월 25일 총 500억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 저 회동은 2월 29일, 3월 1일 새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원 한 명이 더 추가를 하면 이익이 발생을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완전히 총선 국면에서 자기 자신부터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당시에는 지역구 출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입니다. 예. 가까스로 당선은 됐지만 이준석 대표로서는 쉽게 얘기하면 큰 거를 터뜨려서 완전히 총선 국면에서 개혁신당이 주도권을 잡고 존재감을 발휘를 해서
반 윤석열 표를 상당 부분 끌어올 수 있는 이런 동기가 필요하다. 예. 그런데 뭔가 물건이 나타났다. 물건을 주겠다. 예. 그런데 물건이 뭐냐고 하니까 여기 와서 봐라. 응?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물건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내려간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제가 판단할 때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물건이 큰 물건이었으면 받아들여서 팔을 완전히 뒤엎을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비례를 줬을 거다. 추측이지만. 예. 자, 비례 주고 완전히 이걸로 해서 반윤석열 정권의 자신이 이제 일종의 태두가 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모험을 했을 텐데 자, 천하람 후보까지 데리고 가서 명태균 씨하고 4자 회동을 했는데 예. 근데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한 거를 보니까 정치권에서 여러 선거를 치르고 그런 쪽에 달통한 이준석 대표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물건이 안 되는 거죠. 함량 미달. 그래서 지금 그 텔레그램 메시지라는 게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든가 예. 이런 식의 어떤 얘기가 안 되는 함량 미달의 그거기 때문에 그 회동이 무산이 됐고 이 이제 하여튼 김영선 전 의원은 그 다음에는 이제 김종인 공천위원장한테 매달리게 된 것이죠. 예.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개혁신당 쪽으로 불씨가 옮겨 붙고 있는 그런 모양새 같은데요. 관련 얘기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건 당연히 맞고 개입이 있었네요. 개입이. 본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거든요. 이거는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 김영선 의원이 무슨 처음에는 뭐 1번을 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3번 달라.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건 거론의 가치가 없으니까 난 상대도 안 해버리는 그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보이질 않으니까 김영선 의원이 우리 집을 또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전혀 만나주지 않다가 하루는 출근하는 길에 마주치게 돼서 할 수 없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당신이 개혁신당에 비례가 되면은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러니까 그 말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하고 보내버렸대요. 개혁신당 쪽이 보이고 있는 좀 석연찮은 그런 해명이거든요. 그 선거 기간 바쁜 선거운동에 바쁜 기간인데 7불살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거기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죠. 그건 통상적이지가 않습니다. 1번을 달라고 했다가 안 돼서 3번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1번, 3번이라는 구체적인 순번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김영선 의원은 1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건 어려우니까 3번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딜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사실 공직선거법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게 유도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바쁜 총선 때 새벽에 지리산 남쪽에 7불살까지 간 것 자체가 석연치가 않다라는 시각.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명백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찾아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거절한 것 같긴 한데 지금 우리 김지 의원 말씀처럼 뭔가 이제 뭐가 있다고 했으니까 내려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글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언지는 받고 내려갔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일단 내려와서 보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있고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입장을 서로 이제 나눠 보려고 간 것 같은데 그건 알 길도 없어요. 저게 뭐 수사로 갈지 안 갈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대단히 어려워졌어요. 이제 입장이. 아무튼간에 그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등장인물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고 7불사에서 아무튼간에 거래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 분명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예요. 문제다. 그러니까 사후적 결과로 볼 때 성립되지 않은 것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배지를 못 땄다 뿐인 것이지 사전적으로 이런 의혹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사후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생각했던 그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의혹이 정당화될 수 없어요.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이준석 의원 7불사 회동에 등장한 두 인물이 왜 거기 있었는지는 이제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위원님, 저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김건희 여사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명태균 씨 같은 사람은 예. 여의도 정치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이제 정치판에 기웃거리면서 본인이 이제 어떤 유력 정치인들을 안다, 아니면 권력자들을 안다,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이 선전을 해대면서 출마자라든가 아니면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이 정치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일종의 브로커 비슷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아주 많습니다. 예. 여야 양쪽에 아주 많습니다. 사무실을 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하여튼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 가지 부류인데 한 부류는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이 권력자라든가 정치의 유력자들과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막 떠버리는 사람이 있고 떠버리지 않고 또 조용히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명태균 씨는 전자인 것 같아요. 마구 예. 떠벌리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취임식장에 노른자위에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몇 좌석 떨어진 곳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가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아버지와 비슷한 자리에 취임식장에 앉을 정도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떤 커넥션 내지는 아는 관계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 주목을 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만약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와 아는 것이 별로 없고 예. 그동안에 무슨 저 SNS 이런 소통이 없는 사람이 마구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실에서 아마 지금쯤 부인하고 팩트 관계를 설명을 하고 명태균 이 사람 김건희 여사하고 관계가 없다. 이런 식의 해명이 나왔을 걸로 봐요. 이를테면 초대한 적 없다 이런 반응이에요. 초대한 적 없다. 예. 아니면 뭐 이 SNS 소통, 문자 뭐 이런 거 없다. 예. 텔레그램 이런 거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나왔어야 당연한데 왜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 예. 저는 그래서 명태균 씨가 떠벌리는 종류의 사람인 거는 맞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 공통적으로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영선 의원 측의 주장을 그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는 문자를 보냈는데 예. 도와주기가 어렵다. 아마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이제 얘기의 전제는 김영선 전 의원이 뭔가를 보냈나 보죠. 예. 요청을 했거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뉴스토마토라는 그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길 이거 예. 어제 보도된 거 말고 예. 그 전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의 예. 보도 주장이에요 지금. 근데 그 문자를 직접 김영선 의원에게 직접 보낸 것인지 명태균 씨를 거친 것인지는 지금 확인이 그것도 안 확인이 되는 안 거죠? 돼 있는 예. 거고 그걸 이제 봤다고 이준석 의원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하고 지금 그 전에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건 보니까 내용이 그냥 물건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폭로 내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1번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전반적인 윤곽은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 뉴스토마토의 보도하고 또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토마토라는 그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내용과 지금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게 또 다르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진위 공방도 여기 이제 어느 정도 가려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지금 이 인물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고리의 문제 예. 이런 것도 아직 확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중요한 거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2022년도에 통화했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2024년도에 통화했다고. 그 어떤 관계는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은 거의 분명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의혹은 커지는데 문자의 실물이나 네. 녹취록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 보도의 요건에 맞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얘기도 좀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뉴스토마토라는 곳에서 나온 그 기사 자체만으로는 네. 저도 뭐 평생 그 언론에 있었습니다만 제가 국장이면 그거는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인데 아하. 물론 그게 그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 단지 제가 확인한 것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선 의원과 그리고 그 지역의 뭐 그 검찰 출신인 김모 그 씨가 서로 경합을 했는데 그런 논란이 계속되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두 사람 모두에 대해서 컷오프를 시킨 거. 더 이상 그 논란이 있는 분들을 공천하지 말라라고 장동혁 총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두 분 다 컷오프가 된 거죠. 네. 만약에 그 두 분 중에서 어떤 분이라도 지금 공천을 받았다면 굉장히 시끄러운 사태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화된 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자신들의 가족과 관련된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특검을 수용해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이런 의혹이 나온 거 하나만으로도 구체적인 물증이 없습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개연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의 취재 기자도 이제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공천이 완성되지 못했다 해도 이 시도 자체가 공천 개입이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폭로를 또 예고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7불사 회동도 문제지만 2022년에 이 창원 이 재보궐선거의 공천 개입 의혹 논란 그거와 둘러싼 여러 가지 명태균 씨의 주장. 일단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2022년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공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공식 발표 전에 알았다라는 것. 그리고 2024년 올해 선거에서 창원의창에서 공천을 못 받고 밀려날 것이라는 사실도 먼저 알았다라는 것. 예?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현재 이제 텔레그램의 캡처 이미지가 공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명태균 씨가 그 공천 과정에서 뭔가 자신이 커넥션을 이용을 해서 그런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사람이 마구 이것을 떠벌리고 이것저것에 가서 뭐 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뭔가 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상당히 용산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대통령 후보의 부인들은 대개 여성 의원들하고 되게 아주 친합니다. 그 당의 여성 정치인들하고 아주 친해요. 여성 정치인들에게 대통령 후보 부인에 대한 보좌 역할을 맡기기도 하고. 그래서 김영선 전 의원과 이 김건희 여사가 아는 관계, 친한 관계 또는 소통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그다지 뭐 그것이 이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명태균 씨하고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때 서울의 소리의 기자와 7시간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 김건희 여사 자신도 모르게 녹취돼서 공개된 것. 자,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 사건, 명품백 사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것이 세 번째 사건이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을 하느냐. 응? 그래서 빨리 어떤 언론의 보도나 취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김영선 전 의원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녹취록의 진실은 뭐고? 직접 나와야 된다. 그렇죠. 예. 나와서 이 캡처 사진의 진실은 뭐고?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가 고소를 했으니까 빨리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예. 무슨 저건 뭐 특검 얘기하기 전에 검찰이 명태균 씨를 불러서 일단 고소인 얘기를 다 들어보는 거예요. 예. 김건희 여사하고 진짜 과연 그런 소통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예. 등등. 그래서 이제 사건 진행의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김영선 전 의원도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나와서 이제 입장 밝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재차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텔레그램 문자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또 특검 주장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갈래를 타야 됩니까? 특검까지 갈 건 예.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막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예.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고 인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뭐 덜렁 뭐 특검할 건 아니고 특검이냐 지금 검찰 수사냐 이걸 가지고 또 다툴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이게 정말 이 사안의 이 핵심 본질이 뭐냐. 어떻게 진행된 거냐. 근데 여기 가장 핵심 키는 역시 김영선 전 의원이에요. 그리고 명태균 씨고. 예. 2022년도, 2024년도에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뉴스토마토 주장에 의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인지 여부. 이것도 밝혀놔야 돼요.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역시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수사가 미진할 때 그때 야당이 특검 주장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 단계에서 예. 또 특검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건 전혀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명태균 그리고 김영선 이런 사람들 이거 김건희 여사 포함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고 어떤 내용의 문자가 오고 갔는가 네. 이걸 밝혀야 돼요. 예. 그래야지 얘기가 되는 것이 전부 이거 가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뭐 지금 의혹만 불지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거와 당사자의 또 입장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요.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한동훈 대표가 추석 연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심을 안 따르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민심을 안 따른다면 용산이나 국민의힘 이제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을 피력한 겁니다. 대통령실 생각이 민심과 다른데 불편한 게 싫다고 편들어야 하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문제는 이제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과거 장관 시절보다는 전투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지금은 인내가 필요한 때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을 김건희 여사가 이제라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안마다 다 시시비비가 다른데 한동훈 대표가 요새 거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언급을 하면 꼭 민심 아니면 국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어떤 부분이요? 우선 예. 검사라고 하는 사람은 철저한 논리와 법리 이런 걸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 그리고 민심이라는 게 사안에 따라서 옳은 민심이 있고 틀린 민심이 있고 광우병 사태에서 보듯이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민심이 갈래가 다 다르고 또 민심은 어떤 면에서는 이 바다의 파도 물결과 같아서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쏠리기도 하고 그런데 뭐 매번 얘기하는 게 국민 또는 민심, 국민 눈높이로 사실상 대통령실을 압박을 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불변의 정해진 정체가 뚜렷한 그런 존재냐. 예. 네? 예를 들어서 의료 사태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운운하면서 뭐 국민 눈높이 운운하면서 최상병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야 된다. 자신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예. 슬그머니 지금 발을 빼고 그 문제가 완전히 없던 걸로 되어버렸잖아. 이런 식의 저는 하여튼 그 무조건 민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저는 비판적입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논리는 그러면 대통령실은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얘기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그러면 개혁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것인가요?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그 미션은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은 국민의 여러 가지 삶을 더 지금보다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통을 지금 수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일은 민심과 동떨어지라고 단정짓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시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국민의힘 의원 전체 시각일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 뭐 의료개혁도 어쨌든 뭐 여론과 뭐 상관없이 굉장히 이제 개혁 과제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국정 과제를 중요하게 이제 의미를 두고 하는 것인데 민심만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인 것 같거든요. 아니 저 얘기만 이제 코트로 하면은 강승규 수석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예. 근데 도대체 뭘 개혁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정부가 무슨 개혁을 하고 있지? 과거에 이제 김영삼 정부 때와 굳이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예. 뭐 하나회 척결을 한다든지 뭐 실명제 한다든지 뭐 예. 이런 게 있어야 개혁 아니에요? 예. 의료 개혁이라는 건 이제 의대 증원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개혁일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연금 개혁도 얘기하고 있고 교육 개혁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국민 일반에게 과연 이 정부가 개혁을 하고 있는가? 난 그 개혁이란 말이 참 이렇게 민망하게 들리고 또 하나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좀 옛날 얘기로 해서 과거의 예. 조선시대의 이런 말 저작거리의 여론, 저작거리란 말 하죠. 예. 요즘 말하면 시중 예. 의견이라는 얘기인데 물론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난주에 뭐 갤럽 조사도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른바 시중의 여론이 과연 썩 좋지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한 바탕에서 얘기를 해야지 물론 대통령실 수석으로 계시는 분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저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현재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상황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심의 눈높이라는 건 역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광우병 같은 경우 잘못 판단된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결국은 정치인들이 민심을 의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실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격차가 자꾸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민심을 잘 경청해야 한다 이런 네.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하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자리에서 마주하는데 벌써부터 좀 회의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순방 때 한동훈 대표가 환송을 나갔는데 그 모습을 보면 좀 냉랭해 보인다 이런 반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지금 왼쪽은 연초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두 사람이고 오른쪽이 어제 장면이죠. 왼쪽은 저렇게 악수도 하고 어깨를 툭툭 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악수 한 1초하고 싹 지나가 버렸거든요. 이것만 해도 좀 더 냉랭해졌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공항에서의 환송 장면을 보면 예. 한동훈 대표하고는 아주 싸늘하게 악수만 하고 지나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이렇게 슬쩍 팔을 쳐주면서 예. 나름대로의 친근감을 표시를 합니다. 스킨십이 좀 차별화됐어요. 당연히 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거는 일부러 한 것 같아요. 일부러. 기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우선 방송에 찍혀서 국민들한테 전부 다 보여주는 것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 저런 식의 계산은 아주 빠르고 치밀한 사람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검사 때나 예. 검찰총장 때나 예.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하면서 이 회식을 해서 예. 술잔을 누구한테 주고 아니면 술잔을 누구랑은 부딪히고 누구랑은 부딪히지 않고 예. 이런 식으로 후배 검사들 길을 잡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대표하고는 아주 뭐 싸늘하게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친근감을 표시하고 추경호 해서 원내대표한테는 어깨를 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저건 계산된 행동이라니까요. 예. 치밀하게 계산된 예. 행동이고 예. 그래서 24일 만찬을 합니다만은 저는 뭐 일단은 요새 윈도우 부부도 안 되잖아요. 가끔 보이는 데서 노골적으로 충돌을 예. 하고 해서 예. 그래서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24일 만찬에서 최소한 우리가 쇼 윈도우 부분을 하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형식적인 만찬에 그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주 예리한 분석을 해주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깨도 이렇게 토닥여주고 한동훈 대표는 쎄하게 악수만 하고 지나간 거 보면
만찬 때 독대는 좀 힘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사실 어제 저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 24일 만찬 예. 보도가 나왔는데 어제 아침에 나왔는데 전 속으로 그래도 독대가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차원에서라도. 예. 제가 과거 자꾸 김영삼 정부 때 대통령과 당대표의 주례회동을 가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주례회동까지는 안 되더라도 지금 대통령과 당대표가 독대한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전당대회 끝나고도 이제 후보들 같이 다 불렀었잖아요. 만찬할 때도. 예. 그런 다음에 이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라 한 다음에 만찬이 연기된 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런 이제 악수한 모습이 나오고 이런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도 그런 이제 해석이 이제 분분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일부러 그랬다면 아니다 이런 건데 아무튼간에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가 바라보는 곳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24일 만찬 제가 볼 때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원칙적 얘기만 할 것 같아요. 거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진 않겠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양자가. 그러나 이제는 양자가 그야말로 갈 길을 갈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예. 위원님 끝으로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의료계 계속 만나고 있고 어제 이면택 의협회장 1시간 정도 비공개 회동을 했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실, 정부가 조금만 움직임을 이렇게 해준다면 여야의정협의체 자리가 마련되고 한동훈 리더십도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가 상당히 고비가 됐다고 봅니다. 예. 작년 추석 연휴에 비해서 경증 환자가 40%나 줄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웬만한 거는 동네 병원에 가고 일단은 대통령의 저런 응급 비상 대책에 협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중대한 의료 사태도 없었고 언론들이 보도한 응급실 뺑뺑이 3개의 사례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언론이 사정을 제대로 모르고 보도한 것이라고 용인 세브란스의 그 응급의사학회의 공보이사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언론에 기고문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의료 문제에 관한 용산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상당 부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수시 접수가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1,500명 지원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경쟁률이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다소 힘들지만 조금 더 버티면 시간은 우리 쪽이라고 대통령과 용산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뭐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고 임현백 의협회장을 이면택입니다. 만나고 예. 이면택 의협회장 자체가 탄핵 논의 대상 아닙니까? 의사들한테 지금. 예. 그런 식의 한동훈 대표의 노력이 현실적으로 저는 성과가 없을 것 같다.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뭐 다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또 응급실 상황이 여전히 좀 힘든 거는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다음 주 만찬에서 뭐 독대든 아니든 좀 돌파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열 용의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체코를 공식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 2달 만에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파벨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나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e jsme připraveni i v nejhorším případě na variantu, že by k ní dojít nemuselo. Ale jak říkám, ta pravděpodobnost je velice malá. 두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는 물론 바이오와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까지 방문 첫날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에 이어 원전 설비 생산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 이슈콜입니다. 황정민, 정혜인 주연의 영화 베테랑2가 추석 연휴 전날에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일 차에 이미 445만 명의 관객 수를 달성하며 손익분기점 400만을 조기에 돌파했습니다. 1000만을 달성한 파묘보다 사흘 빠른 성적이라고 하는데요. 1000만 영화를 향한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초반의 흥행 성적은 이렇게 좋은데 정작 영화를 본 관객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0%에 달하는 상영 점유율도 논란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딱히 없는 상황에서 나홀로 질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 건지 정민아 영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평론가님 연결돼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테랑2 개봉일 기준 일주일이 됐습니다. 아직 못 본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떤 영화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9년 전에 베테랑 1이 개봉을 해서 1,300만 관객을 끌어들였거든요. 네. 류승환 감독이 굉장히 코미디와 액션에 강한 감독인데 그 두 가지 특징이 잘 보여줬던 영화였고 9년 만에 베테랑2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번 영화는 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서 초청이 될 정도로 작품적으로 굉장히 고심을 한 그런 영화로 보입니다. 네, 지금 1,300만 명이 1편을 봤는데 이어서 2편도 출발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매력들 때문일까요? 네, 벌써 이제 400만이 넘으면서 그 흥행의 1,000만 관객을 향한 흥행의 청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1편이 워낙 이제 성공한 시리즈물이라서 2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그 1편보다는 새롭게 디지털 범죄 시대에 맞게 다양한 범죄 유형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사적 제재라든지 사이버 레카 문제, 그다음에 마약과 가짜뉴스 이런 문제들을 다양하게 반영을 하면서 1편에서 보여줬던 재벌 갑질로 인한 범죄가 이제는 다양한 그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과 계급에게 번져가고 있는 그 범죄의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코미디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고 다크 히어로를 중심으로 한 스릴러와 미스터리가 강화된 작품입니다. 이제 흥행 성적은 좋은데요. 정작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를 놓고 좀 호불호가 나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 사적 제재라는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연쇄살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법 체제에 있어서 어떤 충분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하고 풀려나는 악당들을 뒤에서 많이 목격하고 있죠. 네. 이들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강한데 그런 점을 활용하여 어떤 그 인물이 연쇄살인의 어떤 정당성을 계속해서 그 전파를 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생명 정신화상 혹은 살인도 나쁜 살인과 좋은 살인이 구분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화는 굉장히 정의란 무엇인가를 둘러싼 살인을 둘러싼 깊은 철학적인 어떤 고찰을 담고 있어서 그 스토리적으로도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다음에 어떤 호불호에 있어서
갈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크 히어로로 새롭게 등장한 어떤 강력한 캐릭터, 정혜인 씨가 연기한 캐릭터의 어떤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관객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70%에 육박하는 이 높은 상영 점유율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전부터 나오던 이슈인데 이 부분이 개선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한국 영화 산업이 많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 팬데믹 해제 이후에 다른 많은 나라들이 이전에 그 영화 산업을 많이 회복을 했다면 한국은 정말 그 유일하게도 굉장히 그 저린 편인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스크린 독과점 문제를 또 다시 그 화두로 올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산업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 독과점을 통해서라도 전체 그 영화 관객의 차이를 늘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산업계의 어떤 역설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요즘에는 뭐 참 볼 영화가 많지 않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영화관을 찾는 발길도 줄었고 표값도 좀 비싸니까 OTT로 더 몰리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것 같은데 영화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재빠르게 OTT가 그 영화 그 극장과 함께 그 어떤 하나의 그 대안으로 빨리 급부상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영화계의 과충수이기도 합니다. 빨리 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빨리 그 OTT로 넘어갔던 이런 관행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영화적으로 화려한 영화가 아닌 다음에야 소리가 강화된 영화들은 그냥 집에서 OTT로 편하게 관람하는 이런 관람 풍토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베테랑 2 외에도 그녀에게나 딸에 대하여 그 빅토리 같은 좋은 작은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들은 극장에서 몰입해서 보면 훨씬 더 재밌는 영화라 지금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베테랑 2를 포함한 영화 관련 얘기해봤는데요. 주말에 비도 오는데 영화나 보러 갈까 하는 분들에게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민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차 접종을 하는 어린이들부터 무료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국가 예방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맞아서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 65세 이상 성인은 나이대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으셔도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회 접종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통하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접종 당일 쓴 것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건당국은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원래 협회장을 2번만 하게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허락해 3연임을 했다며 이제는 4연임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4연임을 하는 것도 이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요즘 국민 여론을 보면 오히려 정 회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산책을 하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고양이지만 이 남성에 대해서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목줄도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마치 사냥을 하듯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나타난 다른 개 1마리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개들이 쫓은 건 수풀 속에 있던 길고양이. 개 3마리가 달아나려던 고양이를 몰더니 사정없이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고양이 목등을 물어대는 사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사정없이 물린 고양이는 1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은 당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몇 번씩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처럼 산책 5년 정도를 밥을 주던 애거든요. 한 10마리 정도 밥자리에서 기다린 걸로 기다렸고요. 그중에 1마리는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지금도 밥자리에 오지 못하고. CCTV 영상 속 견주로 보이는 남성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려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길고양이라고 하면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 공장에서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는 소유 정도가 되면 재물손괴가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성남시도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개통 이틀째인 차세대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일부 서버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 일부 차세대 킥스 서버에서 한때 접속 장애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전자결제 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서버 메모리가 과부하되며 접속에 지연됐다 복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검찰청에서는 공소장 상신, 사건 집행, 벌과금 수납 등의 전산 업무가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 카카오톡 접속과 메시지 전송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9시 24분부터 6분 동안 일부 이용자에게 메시지 수발신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를 파악한 즉시 대응에 오전 9시 반에 복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카카오톡은 지난 5월 13일과 21일에도 메시지 수발신 지연 현상을 보였고, 지난 7월 18일에는 1시간 반 가까이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100억 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총책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베트남에서 검거해 지난 14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국내외 피의자 86명을 붙잡아 조직이 사실상 와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청첩장, 부고장, 택배 문자 등을 발송해 230명으로부터 약 100억 원을 가로챘는데 모바일 스미싱 범죄 피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크게 다친 60대 경비원이 사건 발생 9일 만에 숨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민과 싸우던 20대 A씨가 싸움을 말리던 60대 경비원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 상태에 빠진 경비원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에 혐의를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10여일 만에 이 외국인을 찾아 신원을 확인했는데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성을 향해 달려드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 잠시 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짓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일 아침 8시쯤 70대 택시기사 권모 씨가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당할 때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새벽에 서울 홍대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많지 않은 외국인 승객이 7만 7천 원 정도 나온 택시 요금을 내라는 요구에 항의하다가 권 씨를 때리고 달아난 겁니다. 택시비를 내야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짜고짜고 이쪽 패고 그냥 양쪽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몇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팔도 엉망됐었어요.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승객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권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은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일병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지난 12일 소환했는데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달 안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기소 2년 만에 마무리가 되는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심 공판 이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제 오늘은 예. 전에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언론이랄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재판이 끝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선고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결심 공판 때는 이제 사건마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자체는 오늘 오전에 이전 재판 기일에 공판 기일에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피고인 신문을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너무 길어서 그때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생각하는 걸 이제 물어보는 거고 주장하는 걸. 예. 거기 이재명 대표 답을 하고 그럼 피고인 신문을 했으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기다 이제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오전에 이 피고인 신문 자체가 다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예.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오후쯤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최후 진술. 그렇죠. 이제 먼저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죠. 검찰이 뭐 징역 아니면 뭐 벌금 어떻게 처해달라고 하면 이제 뭐 최후 진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변론하고 이제 그런 절차에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오늘 재판이 끝나기 때문에 제일 이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검찰이 형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구형하느냐 이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게 오늘 집중되는 관심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선고일자가 며칠자로 정해질지 이제 선고 때는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많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선고 날짜는 보통 지금 이르면 다음 달 정도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달 정도 잡죠. 예. 이제 불구속 사건에 있어서는 한 달 정도 잡는데 이 사건 자체가 워낙 정치와 관련이 있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국민의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늘려서 잡을 수도 있겠죠. 예. 오늘 최후 진술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이제 관심인데 오늘 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픽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고요.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는 등 안쓰러울 만큼 노력을 하지만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최후 진술에 들어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후 진술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거죠? 일단 이재명 대표는 지금 본 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예.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예. 김문기 씨,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땐 김문기 씨를 나는 모른다. 몰랐다. 하위직이었기 때문에
뭐 시장으로서 알지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본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에 있는 백현동에 있는 항공식품연구단지 용도 변경을 4단계를 해줬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뭐 증거를 조작하거나 이제 그럴 사건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문식 씨를 알았냐 몰랐냐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 김문식 씨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이제 그에 관련해서 뭐 사진이랄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존재를 하고, 그 이재명 대표가 과연 모를 리가 있느냐, 그러면은 뭐 유죄냐 무죄냐 이제 판가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은 뭐 공문서랄지 관계자들의 어떤 증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첫 번째 김문식 씨와 관련해서는 나는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협박에 대해서도 과연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이제 아마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축인데요. 먼저 김문기 처장 나는 몰랐다 이 발언,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예.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네, 시장 재직 때 몰랐다라는 이제 발언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좀 들려드린 건데, 저 때가 이제 대선 후보 시절 얘기인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자격으로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게 되면 이제 허위 사실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에 대해서 사실 이제 호주 뭐 출장 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골프도 치고 뭐 요트도 타고 여러 가지 뭐 아름드리 나무에서 이제 손잡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문기 씨는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이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있어서 핵심 증인인데 본인이 뭐 부담을 느껴서 그런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에 있을 때 개발 1처장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하고 대면 보고 했느냐? 그래 이제 모를 리가 있겠느냐. 그래서 검찰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알았냐 몰랐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설사 같이 골프 치고 뭐 요트 타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위직 증언이고 뭐 내가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같이 어떻게 보면 여러 명이 같이 뭐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위직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말 섞을 일이 없었다. 사소한 잡담 안 한다. 그렇죠. 하위직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객관적과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객관적인 어떤 증거, 사진이랄지 이런 걸 제시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을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 아니냐. 이것은 주관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것은 기억력의 한계다라는 이제 표현을 썼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재판에서 한 사람의 이제 기억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력의 한계 자체를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법이랄지요, 모든 것의 어떤 기준은 사회 상규, 상식, 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에 제출한 이런 모든 증거들에 의하면 기억을 못할 수가 없다. 이건 뭐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이건 당연히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 증거에서 뒷받침되면 유죄인 거고요. 이 정도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뭐 기억이 없을 수도 있다 하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황 판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기억에 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있어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거짓말 탐지의 결과가 증거로서는 쓰이지 않지만 결국 법관의 심증에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걸 주관적 기억으로서 안 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정황적이랄지 여러 가지에 의하면 기억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이제 그것이 따라서 유죄 무죄가 달라지는 거죠.
김문기 몰랐다. 이 발언이 허위인지 아닌지 이것에 대한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는 거고 또 하나의 이제 발언이 논란이 된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또 저기서 중요한 단어는 협박입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해서 용도 변경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 발언이거든요. 국토부에서 아마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요청은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직무유기라는 어떤 죄명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협박을 했느냐 그 부분인데 현재 뭐 그 구체적으로 뭐 국토부라는 건 정부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저런 언어를 써서 협박한 내용은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서에 보면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다고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남도시개발소 직원들도 아마 뭐 협박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 보여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봐라 전혀 협박한 내용도 없는데 마치 이 백현동이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협박한 것처럼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시효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협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명시적으로 협박을 했느냐, 아니면 용도 변경 해달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나는 협박으로 받아들였다. 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거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과연 명시적인 공문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성남시 관계자, 성남도시개발소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협박과 관련해서 어떤 뭐 그런 뭐 이미지 아니면 그러한 마음적인 뭐 동요 그런 게 있었느냐 그런 것이 좀 중요할 것처럼 보여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왔던 뭐 결정적인 문건이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근데 결정적인 문건 자체는 이제 검찰에 제출한 건데 문건 중에서 협박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니 이런 공문서를 나한테 보내서 성남시에 보내서 협박을 했다. 그걸 제출을 해서 반박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 공문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 부분도 마찬가지죠. 저것은 김문기하고는 좀 약간 주관적인 영역이 있어서는 좀 약간 틀려요. 이것은 객관적인 영역으로 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토부에서 협박을 한다고 하면 공문서를 보내서 할 거 아닙니까? 뭐 전화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감히 전화를 해가지고 협박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저 부분 자체도 이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뭐 어떤 공문서랄지 객관적인 증거에서 좀 뒷받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그럼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 이 두 가지 축, 이 발언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 봤을 때 방어하기가 좀 더 까다로운 쪽이 어떤 걸까요? 백현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백현동일까요? 백현동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김문기를 알았냐 몰랐냐는 주관적인 영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 자주 본 사람이라도 뭐 2, 3년 지나면 사실은 인식을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할 걸로 보이고 근데 백현동에 대해서는 저건 기관 대 기관의 일이거든요. 김문기 씨는 개인 대 개인이고 지금 용도 변경은 국토부와 성남시 간의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걸 단순히 뭐 말로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공문서에 어떤 협박이랄지 그런 게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제 법리적인 거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 지금 국토부의 직무유기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국회에서 한 얘기거든요. 그럼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거기에 국회에 나와서 어떤 증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는 그 법에 정해진 거 이외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관련 그 법에 국회 증언의 감정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법률에서 처벌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과연 불이익한 처분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거기도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아니 이제 주관적인 해석은 아닌데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법률 영역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불이익한 처분에 만약에 형사처벌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불리한 처분에 형사처벌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단지 뭐 징계랄지 예. 뭐 그런 것만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데, 예. 이제 검찰 주장은 그런 거죠. 저 불이익한 처분은 저 법률의 조문의 취지가 뭔가 증언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기관으로부터 징계 같은 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증언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형사처벌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예. 거하고, 그다음에 이전에 법원에서 저런 내용 가지고 국회에서 명예훼손한 사실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 법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이제 검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오후쯤에 속보가 나올 것 같은데 구형량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법조계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뭐 법조에서는 뭐 그렇게 네. 사실 내용에 대해서 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뭐 예상까지는 하지 못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이 사안 자체가 이제 이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당락, 예. 그다음에 저 내용 자체가 이제 방송에서 예. 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형은 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징역 한 2년 예. 또는 2년 이상을 구형할 가능성이 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금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되면 예. 5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통령의 예. 잠룡 중에 가장 뭐 유력한 예. 후보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이제 물론 대법원까지 확정이 예. 돼야겠죠. 그럼 피선거권이 바탕되면 이제 대통령이 못 나간다는 그런 그러니까 다음 문제가 있어요. 대선 전에 대법까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저게 허위 사실인 것이 유죄로 확정이 돼버리면 민주당에서 선거로 받은 보전 비용이 있거든요. 그게 431억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타금이 3억이 있어요. 예. 그걸 합치면 434억인데 이걸 사실은 이제 물어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만약 400매독이면 엄청난 예. 큰 돈 아닙니까? 예. 민주당 재정에도 엄청난 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 자체가 민주당이든 이재명 대표에게는 유죄 무죄가 엄청난 중요한 예.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달 말에 또 위중교사 사건 재판에 이제 결심 공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1심이 다음 달에 같이 나올 수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되게 한 달 후에 선고하거든요. 예. 그런데 유진교사 사건도 이달 30일 날 결심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다음 달 30일 이전에 예. 이제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다음 달에 유진교사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가 선고될 가능성이 예. 크죠.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과제가 정치 권력 수사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굉장히 이제 굵직굵직한 정치 현안들을 짊어지게 된 건데요. 직접 수사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야당 공격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수사 자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그러면 사실 이제 정치 수사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예. 많이 받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제가 볼 때는 원론적 얘기라고 보고요. 또 그게 또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검찰총장으로서 19일 날 취임을 했는데 예. 지금 앞에 커다란 산이 하나 놓여 있죠. 예. 두 개가 놓여 있어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난번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예. 명품백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결국 불기소 예. 권고 권고 의견이었잖아요. 나왔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최재형 목사가 자기 기소 의견에 한 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해달라고 해서 예. 전 이원석 검찰총장이 회부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나와버리면 사실은 전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게 대립이 예.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항소심에서 전 주인 손모 씨가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무죄가 아니고 유죄면 같이 쩐주라고 볼 수 있는 김건희 여사도 유죄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문다혜 씨 소환 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네, 출범부터 만만치가 않은 과제를 안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비컷 결정이 경제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선제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진 데다가 새로 나온 고용 수치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 미 연준이 4년 반 만에 단행한 금리 인하를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전의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Fed lowering interest rates isn't a declaration of victory. It's a declaration of progress. It's a signal we've entered a new phase of our economy and our recovery. 비컷 하루 만에 미 증시도 화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51%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7.36% 급등한 테슬라를 비롯해 7개 대형 기술주를 이루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예상의 2배 수준인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인플레 완화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고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 22만 9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제부터는 폭염 대신 가을 호우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되며 이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시영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하늘이 잔뜩 흐려졌는데요. 이미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서울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현재 서울에는 이미 호우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앞으로 낮부터는 중부지방에 점차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네, 지금 청계천으로 보이는데 하천의 산책로는 통제가 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계천 산책로를 비롯해서 앞으로 도심 하천의 출입로가 모두 통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하천 출입은 자제해 주시고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모레 새벽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남부 내륙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형성돼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남부와 산관, 전남 구례와 순천에 호우경보가, 강원, 전남 대부분 지역과 충남 해안, 경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특히 전남 구례에는 시간당 5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강한 강수대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30mm 이상,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120에서 150mm 넘는 큰 비가 예상됩니다. 곳곳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산사태 피해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됐는데요. 산림 근처 접근 자제하시고 안전한 대피 장소를 파악해 두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비구름 뒤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 선선함이 감돌겠고요. 비는 휴일인 모레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특히 대조개까지 겹치면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